저는 올해로 28살의 여자입니다. 예전부터 저희 집은 형편이 어려웠고 단순히 가난한 걸 넘어서 가정 환경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돈 벌어오는 일이나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는 아빠와 작은 식당을 혼자 운영하면서 어떻게든 저희 남매를 잘 키워보려 노력하신 엄마 사이에서 자랐죠. 엄마가 가게 문 닫는 날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셨지만 그렇게 번 돈을 아빠가 전부 가져가서 흥청망청 써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집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주먹을 휘두르셨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중에 망가지지 않은 것이 없었고 TV는 하도 아빠가 부셔먹으니 다시 사지도 않아서 저는 어릴 때 친구 집에 가서 만화를 보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아빠가 술에 취한 채 새벽에 골목길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가 땅바닥에 있는 사람을 확인 못한 트럭이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하루아침에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프고 화가 나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잘 됐다, 드디어 우리 식구들 모두가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래저래 받은 보험금으로 단칸방에서 방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었던 것 같고 여전히 형편은 좋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몸이 너무 아파서 항상 약을 입에 달고 사셨고 제 남동생은 중학교에 올라간 뒤로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집안의 골칫거리가 되었어요. 조금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렇게 싫어하던 아빠랑 점점 닮아가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들게 사시던 엄마가 남동생 사고 친 걸 뒤치다꺼리 하시느라 더욱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 남동생이 저도 너무 미웠지만 엄마가 동생 잘 보살피라고 항상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경은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일찌감치 철이 들었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빨리 커서 돈을 많이 벌고 엄마를 도와줘야겠다고 다짐했죠. 우리 집안에서는 믿을 건 나 하나뿐이고 내가 성공해야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독하다는 소리 들어가며 열심히 했어요. 가진 것 없는 내가 성공하는 길은 공부를 잘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는 항상 반에서 1등, 2등을 다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성적은 무난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학비도 문제였고 대학을 서울로 다니면 집을 나와 따로 살아야 하는데 기숙사나 자취방 월세나 먹고 쓰는 생활비 자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았습니다. 눈을 조금 낮춰서 등록금은 장학금을 받고 다닌다고 해도 생활비 때문에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낮엔 공부를 하고 밤과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제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고 우리 엄마의 모습도 동시에 겹쳐서 보였습니다. 4년 동안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대학을 가지 말고 취업을 빠르게 해서 돈을 벌고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돼, 대학 가. 엄마가 너 대학 뒷바라지 해줄 능력은 있어. 엄마는 반대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집 근처의 작은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집에서 가까워서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되니 좋았고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도 업무가 힘든 건 아니라서 만족하며 다니게 되었어요. 집안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이 선택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을 때 제가 회사를 다닌 지 겨우 1년 반 만에 갑자기 문을 닫아서 백수가 되었습니다. 엄청 들어가기 힘든 회사는 아니라서 바로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는데 뭔가 조금씩 안 맞아서 재취업하기가 힘들었어요. 다른 조건이 다 괜찮다 싶으면 차가 없이는 출퇴근할 수 없는 위치의 회사가 있었고 그게 아니면 주말 출근을 강제로 해야 한다거나 월급이 너무 적은 곳도 있었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낮 시간에 엄마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에 자주 찾아왔던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가게에서 일하는 저를 보시고 호기심이 생겼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엄마 일 도와주는 것부터 대단하네. 내 친구가 아들이 아직 장가 못 가서 며느리감 찾고 있는데 그 집에 내가 소개를 시켜줄까? 거기 엄청 부자야. 다른 곳에 뺏기기 전에 내가 아들만 있었어도 먼저 데려갔을 텐데 아깝다. 처음 봤을 때는 동네에 흔한 헛소리 잘하는 아주머니인 줄 알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저희 엄마랑 주변 사람들에게 꼬치꼬치 저에 대해 캐물으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기 지인 중에 엄청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이야기했더니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한다면서 언제 한번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부모 일을 도와주는 것도 요즘 애들답지 않게 너무 기특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곧잘 했다는 것도 어디에서 듣고 왔는지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아직 제 나이가 얼마 안 되고 당장 시집 보낼 생각 없다고 엄마가 펄쩍 뛰셨는데 며칠 후에 별거 아니라면서 그쪽 집에서 과일도 보내고 언제 한번 자기들이 우리 엄마 가게까지 찾아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도 마음이 조금은 바뀌었는지 그 집안 아들을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많은 좋은 집안이니 진짜 제가 그 집에 시집가서 식당일 같은 고생 안 하고 살면 본인도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냥 만나보기만 하라면서요. 그 아줌마가 그러는데 그 집안에서는 너가 시집 올 때 혼수고 뭐고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고 몸만 들어오면 된다고 했다더라. 솔직히 이런 경우가 흔한 건 아니잖니. 나는 너까지 식당 일하면서 고생시키는 거 원하지 않는단다. 라고 하면서 조심스레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부잣집이라는 이야기의 엄마는 제가 그 집안에 시집가길 원하는 눈치였어요. 저도 많이 망설여졌지만 잘 생각해보니 지금 제 형편에서 일단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는 건 나쁜 제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남들보다 빨리 철이 들었고 쓸데없는 환상 같은 거 없이 현실을 빠르게 깨닫고 살았으니까요. 결국 마지못해 맞선 자리를 나가게 되었는데 제 생각보다 의외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홀딱 벗겨진 배 나온 아저씨가 나오면 어쩌나 생각했지만 의외로 외모도 성격도 전부 괜찮았습니다. 그쪽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처음 소개받는 자리에서 바로 다음 만날 약속을 잡고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자 하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8살이나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 30대 초반이었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통하는 것도 많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쪽 집안에서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고 이 정도 만났으면 서로 알 만큼 알았으니 빨리 식부터 올리자면서요. 그런데 저는 막상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 솔직히 엄두가 잘 안 나는 겁니다. 아직 나이도 너무 어린 것 같고 제 주변의 친구들은커녕 친한 언니들 중에서도 결혼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혼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일만 만드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물론 남자친구가 싫은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잘해줬고 실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집안도 괜찮고 본인 능력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만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결혼까지 할 정도로 확신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민을 하고 힘들게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와 20살 넘어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철없이 방황하는 남동생을 생각하니 나라도 빠르게 자리를 잡아서 엄마 걱정을 덜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본인 부모님과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났다면서 결혼은 내년 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자기랑 같이 부모님 집에서 살면 어떻겠냐고 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같이 살자는 이야기인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내키지 않아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대답을 했더니 남자친구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다 하더라고요. 나는 한날 한시라도 더 빨리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요즘 세상에 결혼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전부 형식일 뿐이잖아. 우리 부모님은 허락하셨으니까 너도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려봐. 일단 그쪽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내년에 결혼하고 난 뒤에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냐 물었더니 당연히 그때는 따로 살 거고 결혼식 올리기 전에 신축 아파트로 사주실 거라 하더라고요. 단지 남자친구가 지금 저와 같이 지내고 싶은 건데 거기에 몇 달 동안 같이 살면서 자기 집안 분위기도 익히고 식구들이랑 친해지면 더 좋은 거 아니겠냐 하면서요. 속으로는 고민이 많이 됐지만 어차피 결혼을 할 거니까 큰 상관 있겠나 하는 생각에 결국 승낙을 했습니다. 엄마도 처음엔 걱정을 하고 반대하셨지만 결국은 허락하셨습니다. 어차피 그냥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내년 초에 결혼할 거니까 큰 문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얼마 후부터 간단하게 짐을 싸서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많이 낯선 분위기였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사는 기간 동안 남자친구 부모님께 점수 많이 따고 잘 적응하려고 노력했죠. 처음에는 그쪽 부모님도 저를 배려해 주시고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지내다 보니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로 무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좀 이상했던 점은 남자친구와 제가 방을 따로 썼고 부모님이 저희 둘이 있는 상황을 거의 만들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넓은 집이고 방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했고 저 역시도 결혼 전에 속도 위반하고 싶지는 않아서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남자친구 누나의 아이라면서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여자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제가 남자친구와 사귀는 동안 누나 있다는 소리는 몇 번 듣긴 했지만 평소에 자기 누나 이야기는 잘하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이혼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그것도 아기 엄마도 없이 아이만 데려온 것 자체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상한 상황이다 싶었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변명을 하셨습니다. 말 못할 집안 사정이 있어서 잠깐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을 거니까 너도 미리 육아 연습한다 생각하고 옆에서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애 보는 게 정 힘들면 사람 하나 더 쓸 거니까 걱정하지는 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누나는 어떤 분인지 슬쩍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별로 특별할 거 없다면서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더라고요. 집안에 사정이 좀 있는데 저한테 지금 이야기해주기는 좀 그렇고 누나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묻지 말라고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누나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니 오히려 더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역시나 아이에 대한 육아는 자연스럽게 제 차지로 떠넘겨지더라고요. 남자친구와 그쪽 부모님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늘 밖으로 돌았고 아이 보는 게 힘들면 사람 붙여준다면서 저한테 맡겨두고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 전에 단 한 번도 막 태어난 신생아를 케어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밤낮이 바뀌는 건 기본이고 몸이 힘든 건 말할 것도 없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나중엔 우울증 걸리는 것처럼 정신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 곧 결혼할 거니까 이 집안일이 내 일이라 생각을 하고 조카를 키우는 것 역시 내 일이라 생각해서 바보같이 참았습니다. 엄마가 알면 걱정하고 속상해할 것 같아서 일부러 이야기 안 하고 참았는데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먼저 연락을 하시더니 애 보는 게 너무 힘든 거 아니냐고 자기가 예비 사돈들 만나서 한번 따지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들끼리 괜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하나도 힘든 것 없고 다들 도와주셨기 때문에 괜찮다고 안심시켰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한 달 동안 집에서 애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슬슬 저도 한계가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이미 그럴 줄 알고 아이 볼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 며칠만 더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하나 집에 들이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니? 우리 집에 비싼 물건들도 많고 신원 확실한 사람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남자친구는 제가 고생하는 만큼 전부 나중에 돌려줄 테니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점수 많이 땄고 나중에 자기가 재산을 물려받으면 우리 엄마나 남동생을 호강시켜줄 수 있는데 이 정도도 못 참냐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불현듯 드는 생각이 나한테 돈을 무기로 삼아서 공짜 가정부로 쓰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괜히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려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남의 애나 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이 집에서 살면서 제가 애를 보고 집안일도 하다 보니 이 집안 식구들이 점점 저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이 집안 식구들 자체가 완전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밖에서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재산이 총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고 저한테 맡겨놓은 집안일에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대체 너희 가족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어떤 사업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저한테 말해봤자 모른다며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 했어요. 말 안 해주면 제가 끝까지 모르는 척 하고 있을 이유 없잖아요.
엄마한테 물어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남자친구네 집안이 뭐 하는 사람인지 미리 알아놨더라고요. 부동산 쪽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전국을 다니며 분양권이나 토지 개발 분양에 손을 대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 집에 살면서 친척들이라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는데 하나같이 인상도 별로 좋지 않았고 항상 모일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들을까봐 나가 있으라 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 식구로 인정받고 있기는 한 건가 싶고 그럴 때마다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이랑 씨름을 하다가 겨우 재우고 자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2층에서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집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과 남자친구의 방은 2층, 저는 갓난 아이를 데리고 1층에 있는 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도 작은 거실이 있고 거기에 양주들이 잔뜩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집안 식구들끼리 한 잔씩 하는 것 같았어요. 걔는 요즘 불만 없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지. 지가 계속 힘들다고 하면 어쩔 거야. 정 힘들어서 못하겠으면 자기 엄마라도 데려다가 일 시키던가. 왠지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숨죽이고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쓸데없이 똑똑하지도 않고 말귀 못 알아먹을 정도로 멍청하지도 않고 성격도 순해서 딱인 것 같아. 아들도 좋다고 하니까 내가 봐도 걔 정도면 우리 손주 보모로 쓰기 딱이지.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고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처리 잘해야 돼. 시끄럽게 문제 생기면 남들 보기에 곤란해지니까. 걱정 마. 나중에 속았다고 난리치면 그때 가서 돈 몇 푼 쥐어 내보내면 돼. 저런 애들 돈 1,000만 원 준다고 하면 고맙다고 또 시켜달라고 할걸? 근데 아들은 뭐래? 혹시 그 사이에 정들어서 진짜 결혼한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 걔가 퍽이나 그럴 애야? 지금도 어디 대학생 만난다고 하던데. 걔는 아직 한참 놀러 다닐 때라 걱정 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겠어? 우리 사업하는 사람인데 신용이 생명이야. 안 좋은 소문 내고 다니면 어떡하지? 진짜 당신도 나이를 먹더니 별 걱정을 다 하네. 남자가 손해볼 거 뭐 있어? 결혼하려고 했는데 파혼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요즘 세상에 그런 건 흠도 아니라니까. 근데 윤정이는 요즘 뭐 하고 다녀? 애 낳은 지 한참 됐는데 한번 지 새끼 보러 오지도 않고. 걔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골치 아파 죽겠으니까. 자식이 아니라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걔만 아니었어도 우리 집안에 저런 애 안 들여도 됐잖아. 진짜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리고 정신이 아찔해지고 분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머릿속에서 대충 돌아가는 상황 정리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를 왜 선택한 건지, 만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하자면서 같이 살자고 한 건지, 이 모든 상황이 전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골칫덩어리 딸이 애가 생기는 바람에 그 애를 맡길 사람이 필요해서 저를 집안에 들인 것 같더라고요. 당장이라도 2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저 인간들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싶었지만 앞길이 구말리 같은 내 인생에 이까짓 일로 빨간 줄 긋고 싶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와 차분하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내가 저 인간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지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자친구를 따로 조용히 불러서 남친 부모들이 하는 대화를 녹음한 걸 들려줬더니 얼굴이 금세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한참 아무 말 없이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전부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 빌더군요. 부모님은 어떨지 몰라도 자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심이었다면서 내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잡니다. 저는 그러는 남자친구에게 그냥 여기서 헤어지고 너가 잘못해서 헤어지는 거라 부모님께 이야기하라고 말을 했죠. 다른 것보다 우리 엄마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자책을 하는 것이 싫었어요. 여기서 끝내면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 삼지 않고 너네 집안 식구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가 평생 저한테 잘할 테니 오는 가을에 식을 올리고 분가해서 따로 살자 하네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은 무시해버리고 저는 그날로 짐을 챙겨 엄마 집으로 돌아왔고 엄마한테는 남자친구랑 싸우고 결국 파혼해서 헤어지기로 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는 본인 욕심 때문에 제가 쓸데없이 고생했다며 미안하다 사과하셨고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그 이후로 다시 예전처럼 엄마 식당에서 일을 하며 하던 공무원 시험 준비를 이어나갔어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바로 다음 해에 우리 지역 7급 공무원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고 엄청 큰 돈을 벌거나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우리 엄마의 자랑이 되었어요. 식당 손님들에게 항상 제 자랑을 하시고 오히려 저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맨날 사고만 치던 남동생도 군대를 다녀오더니 뒤늦게 정신을 차려서 지금은 엄마랑 같이 식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완전 바뀌어서 새벽에 시장도 다녀오고 정말 착실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야 새 식구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살고 있으니 정말 이게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예전 남자친구네 집안은 어떻게 됐는지 올해 초 뜬금없는 곳에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전세 사기범이라 하더라고요. 부모들은 수배가 떨어져서 외국으로 도주했고 제 남자친구였던 놈은 운이 없었는지 붙잡혀서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그때도 느꼈지만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서 복수고 나발이고 하루빨리 인연 끊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러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수배가 떨어져서 다신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돌아오면 바로 잡혀서 감옥에 간다고 하니 평생 마주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인생에서 거저 얻는 걸 바라면 안 되나 봐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씩 쌓아나가는 것이 훨씬 즐겁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